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리오프닝이라는 걸 했어요. 개혁 개방을 더 심화할 거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이 1년을 별로 이제 성과를 못 보고 갔는데 돈도 못 받는 데다가 경기도 불안해. 그러니까 소비 심리, 경제 심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리오프닝이라는 걸 했어요. 개혁 개방을 더 심화할 거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중국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불경기. 그래서 리오프닝이 1년을 별로 이제 성과를 못 보고 갔는데 그런데 그나마 중국의 숨통을 틔워준 게 수출입니다.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고 물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성비로 이제 전 세계를 공략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내수 부진이나 투자 부진을 메꿨어요. 그런데 이제 거대 암초를 만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게 결국 수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수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중국이. 왜냐하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보조금을 투입해서 과잉 생산을 한다. 전 세계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 막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로 막아야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어려워진 거예요. 꼭 과거에 100원에 수출했던 게 130원이 되니까 이게 물론 이제 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많지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죠. 지금 아직은 미국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밀어내기 수출도 많이 하고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지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수출이 과거보다 좀 어려워지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다변화하는 방법이겠죠.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를 하든지 수출하는 건데 그것도 다른 나라 경제들도 좋은 경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죠.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이 14억이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요소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비, 하나가 투자, 하나가 무역이에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소비가 한 70%를 차지하는 구조예요. 다른 나라 거 사서 쓰는 데니까. 원래 무역이라는 거는 비교우위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중상주의 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쟤네는 5원에 만드는데 나는 10원에 만드니까 5원에 만드는 거를 운송비하고 뭐 이런 거 줘도 우리가 8원에 샀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국제무역 질서의 비교우위 원칙인데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걸 관세를 통해서 재조정을 하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국제 경기를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도 경제가 막 발전할 때 소비가 한 50% 중반대까지 갔었어요. 내수 시장이. 그 수출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보통 뭐 15%에서 18%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출 잘 안 되죠. 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면 급여를 제대로 줄 수가 없고 공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안 생겨요. 내가 돈을 받아야 뭘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도 못 받는 데다가 경기도 불안해. 그러니까 소비 심리, 경제 심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중국이 한 13,000불 정도 소득인데 그러면 보통 저축률이 18%에서 한 20% 되는 게 정상인데 저축률이 한때 막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디 은행에 있거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기업이 대출을 해가서 공장을 건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동안을 버텨온 게 정부의 투자입니다. 고정자산 투자, 민간 투자는 잘 안 일어나요. 정부가 하드캐리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 형태가 되니까 기존에 중국이 발전해왔던 내수,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무역, 이 균형이 굉장히 왜곡이 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는 고정급여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 급여가 없는데 소비를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악순환 구조가 이제 문제가 돼 있고, 원래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부동산 통한 경기 부양이었단 말이죠. 중국 땅이 넓으니까 지방 정부가 광활한 토지 자원을 개발상한테 그 토지의 소유권을 파는 건 아니고 사용권을 팔아서 거기에 아파트나 뭐 건물을 짓고 그걸 분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익을 시행사도 가져가고 지방 정부도 그걸 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쓰고, 이 패턴을 몇십 년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헝다라든가 중국의 랭킹 1, 2, 3위 부동산 업체들이,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가 사라지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도 똑같지만 내가 집을 좀 넓혀야겠다 그러면 무턱대고 넓히는 사람 없잖아요.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승진도 할 거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이래서 미래의 소비를 떼쓰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가 자신이 없으니까 누가 소비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정부는 이구환신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걸 가지고 새 걸 바꿔준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갖고 너 냉장고 바꿀 거야? 그럼 정부가 보조금 내줄게. TV 바꿀 거야? 보조금 내줄게. 특히 자동차 산업. 자동차 환경 자동차로 바꿔, 전기차로. 그럼 얼마 대줄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끌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마중물이 돼서 그다음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어쨌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 비중에선 크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수출을 해야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지금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지방 정부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방 공무원들이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이거는 사실 중국 경제에 결정적인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럼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의 안녕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민심이 흥흥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하점은 지난 것 같다. 나름대로 이미 도태될 때는 많이 도태가 되고 살아나는 기미도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딥시크라든가 이런 이제 AI 발전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경제 구조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AI가 많아지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면 중국한테 꼭 좋으냐?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요새 패스트푸드점 가면 좀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사람이 그걸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주차장 가도 전부 카드로. 그러면 주차 관리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요를 어떤 식으로 창출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약간 순환고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이게 장기화된다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만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흐름을 끌고 가느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된 게 시진핑 때문이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얽혀 있기 때문에. 다만 내수가 안 좋을 때 수출이 괜찮으면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관세 폭풍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럼 이제 내수 진작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되지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취업 수요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이게 뭐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하다가 발표 안 하다가 좀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16세에서 24세까지를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데 20세에서 24세가 이제 대학 재학생이거나 대졸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약간 나름대로 선진학문을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1년에 대졸자가 1200만 명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600만 명이 이공계예요. 스템이라고 그러죠. 뭐 수학, 물리와 이런 거.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고착이 돼서 사회적으로 쌓이면 이 경제 돌파구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속된 말로 폭삭 주저앉는다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국제적인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정책 예를 들어서 공동부유라든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사회주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중국 국내에 어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어필하기도 어렵다. 결국은 공산당 시스템에서 중국 국민들이 뭐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어디나. 그러나 표출하지 않았던 거는 있어도 뭐 할 기재도 없었지만 내가 옛날보다 좀 잘 산다. 내가 옛날에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내가 좀 차도 생겼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자기의 경제력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부 시진핑 체제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에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는데 청사진을 잘 펼쳐서 해외 자본과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중국 경제의 핵심이 달려있지 않냐. 표면적으로 일부는 뭐 세계 최강의 기술력이다.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경제 심리,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 내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아마 중국 경제 미래 관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속내는 무엇인가요?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걸 갖고 있으면 내가 재산을 보유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뭐 중국이 한때는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씩 매각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7, 8천억 달러 수준으로 와요. 그것도 많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에 그렇게 기대는 거? 이것도 조금 자신들이 목줄을 잡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투매를 하면 미 달러화가 요동을 치겠지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자기네들이 인민폐도 좀 국제화해 보겠다.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 패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은 안 망할 거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민폐도 잘 안 가죠. 유로, 엔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금 모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달러의 대체 수단, 저장 수단으로서 금.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왜 금본위제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은행에 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화폐를 찍어내야 부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썼었을 만큼 금이 국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렇잖아요. 뭐 1온스당 얼마다 뉴스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 그리고 원래 또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은 보화를. 유행이죠. 금 모으기가. 뭐냐면 그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안전자산이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전자산 확보 차원에서 금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많이 매집하면 또 금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수요가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중국은 사실 시진핑 체제 들어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는 걸 강조를 하고 이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선진 생산력, 세계적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잘 아시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에요. 이 신삼종 집중 산업이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BYD라고 그래서 BYD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 배터리도 CATL 같은 데가 35% 이상 점유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휩쓸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기차나 태양광, 배터리 이런 데 대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제시한 게 바이든 정부예요. 작년 5월에 소위 전략물자로 분류를 해서 이 전략물자라는 건 항상 이중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이지만 이게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거를 제안을 했는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하는 거죠. 불법 보조금을 통해서 전세 가격 체계를 교란시키고 막 만들어낸다. 근데 이제 이 BYD도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 여러 정말 수많은 자동차 업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 산업이 발달을 하니까 사실은 전기차는 전자제품 같은 거잖아요. 내연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만들어냈고 거기에 이제 보조금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을 해외에서 보조금만큼 세금을 떼는 거죠. 너희 보조금 받고 파는 거니까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막 유럽도 40 몇 프로, 미국도 막 55% 이렇게 때리니까 1,000만 원짜리 차가 1,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럼 BYD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테슬라를 뭐 이기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기 시작을 해요. 출혈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더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에 BYD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격을 낮춰서 팔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부도 한없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다. 마치 보면 부동산 개발 모델하고 유사한 느낌이 좀 들죠. 정부가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그거를 봐주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보조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품질이 엄청나게 좋으면 속된 말로 가성비가 정말 좋으면 그러면 그래도 샀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후발주자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제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긴 싼데 내구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희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 기대가 좀 떨어지고, 올해도 아마 550만 대를 팔겠다, 세계적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한 또 내부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부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초부터 완전히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꼭 100% 선호하는 데도 있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스 내연 이걸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또 중국 전기차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 결합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원래 전기차를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라고 하는 그 목표에는 약간 차질이 생겼다. 테슬라가 상해 공장이 있잖아요. 테슬라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테슬라가 뭐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가 좋네 안 좋네 그래도 어쨌든 자기네 브랜드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없으면은 BYD 살까요? 안 사죠. 다른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품 경쟁력이 좀 뒷받침돼서 뚫어준다면 분명히 가성비는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해외 수출 규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좀 막혀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래가면 기업의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에 중국의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발전이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AI 기술이라는 거는 뭐 이제
전 분야에 다 들어가죠. AI가 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니까 냉장고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활성화되면은 다 가는데 과거보다는 인력이 줄게 돼 있잖아요. AI라는 인공지능을 씀으로써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보다 중국은 몇 배가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14억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억인 나라의 고용 창출과 인구가 14억인 나라의 고용 창출은 근본적으로 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과연 일자리에 투입할 거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AI가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기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산업과 업종이 커져야 이게 고용 창출이 될 텐데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게 아시다시피 이 AI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라고 그래서 인간의 모양을 한 로봇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연말까지 우리 돈 한 2천만 원 정도 오면은 집안의 가사, 설거지 이런 것까지 가능한 지금 로봇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가사 인력이 원래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AI가 결합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노력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물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를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제조업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도 있었고 공급망으로서 우리가 부품하는 것도 있고 이제 완전히 팔아보자 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중국은 끝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 데도 있죠. 지방정부 또는 지역 업종별로 필요한 것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도 마찬가지예요. 저 AI가 어디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챗봇이나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도 다 시간이 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이미 따라와 있고 따라온 게 아니고 우리도 파워풀한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딥시크가 나오니까 딥시크에 열광을 한 이유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AI 시스템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어떻게 이걸 산업과 연계를 하고 어떻게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중국의 고민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헬스, 보건 헬스, 뭐 이런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연계를 시키려고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뭐 고용이 확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아마 모든 국가가 거의 같이 갖고 있는 고민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일단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에요. 50%의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최근에 뭐 러시아가 통제를 받으니까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 거를 많이 사잖아요.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거 사주면 너희 또 제재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중동에서 들어와요. 중동에서 들어오는데 이 중동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아라비아해 홍해 여기를 원유를 거기서 실어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통과해서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중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동 상황이 나빠지면 우선 출발을 못 하잖아요. 아라비아해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말레카 해협은 또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 수송 이 루트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출발점인 중동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은 아랍 민족주의가 있고 유대교의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틈에 중국의 영향력 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중동 지역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동이라는 데가
아프가니스탄 옛날 사태 아시죠? 그게 다 이렇게 중국 대륙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하고도 이렇게 다 이 통로로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도 자임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영향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원 통로 확보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뭐 중국을 둘러싸고 뭐 실각설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 정치를 우리가 블랙박스 정치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되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휩쓸리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상 최악의 경우는 준비를 해야죠. 최악의 경우는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떤 뉴스나 이런 데 휩쓸려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희망적인 또는 추측, 예측이 과도한 그런 흐름은 우리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